우리가 발명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대부분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들만 떠올리죠. 아이폰이나 달걀 포장 상자처럼요. 그런 발명들은 산업 구조를 흔들고 인류의 사고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죠. 어떤 발명품들은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잊혀졌습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애초에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자동차 분야에서 특히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2. 뷰익 센튜리언. 1956년에 등장한 뷰익 센튜리언은 당시로선 미래 자동차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빨강과 흰색의 투톤 바디, 거대한 버블형 플렉시글라스 루프. 누가 봐도 시선을 확 사로잡는 디자인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미러 대신 카메라를 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상상도 못할 실험이었어요. 후방 거울 대신 후방 카메라 시스템을 달았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자율주행을 시도한 것만큼이나 앞서간 시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직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카메라는 차량 뒤쪽에 달려 있었고 화면은 대시보드 안쪽에 작은 모니터로 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완벽한 밝기 조건에서만 겨우 작동했어요. 조금만 어두워져도 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제작 비용도 말도 안 되게 비쌌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거울보다 시야가 훨씬 좁고 흐릿했죠. 결국 후진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운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기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다란 버블 루프는 보기엔 멋졌지만 한여름엔 차 안이 온실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통풍은 형편없었고 몇 분만 앉아있어도 땀이 흘렀어요. 럭셔리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쾌적함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센튜리언은 그 반대였습니다. 결국 이 차는 양산조차 되지 못한 채 그저 오토쇼에 전시되는 전시용 개념차로 끝났습니다. 보기엔 멋졌지만 실제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디자인 실험작이었죠. 19위. 크라이슬러 썬더볼트. 크라이슬러 썬더볼트는 미래를 향한 야심찬 비전을 내세웠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과도한 미래지향의 전시용 자동차였죠. 당시로서는 놀라운 혁신이라며 선보였던 핵심 기능은 완전 자동식 수납 하드탑 루프, 즉 버튼 하나로 지붕이 접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루프를 올리고 내리는데 엔지니어 한 팀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했다는 겁니다. 이걸 과연 실용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게다가 디자인을 맡은 곳은 명성 높은 코치빌더 르바론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손잡이 대신 버튼으로 여는 도어, 매끈한 차체, 숨겨진 헤드라이트 등 그 시대 기준으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대담하고 미래적인 외형을 갖췄죠. 보기엔 정말 멋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외관 아래엔 그냥 일반 크라이슬러 차체에 불필요하게 무거운 장치만 덕지덕지 붙인 구조가 숨어 있었죠. 결국 무게만 늘고 복잡성은 높아졌습니다. 멋진 외관이 과연 자동차의 성공을 얼마나 오래 버텨줄까? 결과는 뻔했습니다. 썬더볼트는 단 5대만 제작되었고 그것도 대부분은 크라이슬러의 기술력 과시용 쇼카에 불과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잦은 고장으로 악명이 높았고 지붕은 종종 중간에 멈춰버려 반쯤 열리거나 닫히지도 않은 채로 멈추곤 했죠. 운전자는 그야말로 지붕의 노예가 됐습니다. 결국 이 모델은 스타일과 기능 사이의 균형을 잃은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남았습니다. 실용성 없는 과도한 기술 집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18위. 준답 야누스. 1958년 독일의 오토바이 제조사 준답은 아주 독특한 발상을 내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누스였죠. 앞뒤가 완전히 대칭인 양면 자동차라는 별명을 가진 차였습니다. 앞쪽과 뒤쪽에 각각 문이 하나씩 달려 있었고 승객들은 등을 맞대고 앉는 구조였습니다. 듣기엔 신기하지만 실제로 타보면 참 난감했죠. 서로 마주보고 대화도 못하고 차에서 내릴 때는 뒷좌석 승객이 도로 한가운데 쪽으로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안전은 물론 편의성도 완전히 무시된 설계였던 겁니다. 게다가 무게중심이 비정상적으로 잡혀 있어서 조금만 빠르게 코너를 돌면 차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디자인의 균형미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탑승자의 안전은 완전히 희생된 셈이었죠. 엔진은 245세제곱센티미터짜리 작은 모델이었는데 힘이 너무 약해서 언덕 하나 오르기도 버거웠습니다. 시속 80km도 채 안 되는 속도로 달리며 오히려 스쿠터보다도 느렸다는 평을 들었어요. 4인승 자동차가 스쿠터만큼 느리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이 차는 이색적인 실패작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야누스는 기술적 독창성보다 실용성이 우선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혁신만 추구하다 보면 실제로는 아무도 타지 않는 차가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죠. 17위.
딜로리안 DMC 프로토타입. 딜로리안 DMC-12는 영화 속 상징적인 타임머신으로 훨씬 더 유명하죠. 하지만 실제로 도로 위에서는 그리 멋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기 프로토타입들은 양산형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어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갈매기 날개 도어였습니다. 보기에야 멋졌지만 문제는 이 문이 자주 끼이거나 아예 안 열렸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차체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무게가 과하게 나갔고 엔진은 약해서 제 성능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 차는 디자인은 영화감독용, 주행은 초보 운전용이라는 웃지 못할 평가를 받게 됐죠. 자동차라면 기본적으로 잘 달려야 하는데 딜로리언은 그 기본조차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가속력은 형편없었고 차체는 무겁고 균형이 안 맞아서 코너를 돌 때마다 뒤뚱거렸습니다. 엔진 출력 향상을 위해 터보 차저를 달아보기도 했지만 기본 구조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기초가 잘못된 상태에서 아무리 덧칠해봐야 소용없다.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실내는 좁고 시야는 막혀서 운전하기 답답했죠. 전체적인 주행감은 프리미엄 스포츠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기술력보다 화제성 덕분에 계속 추진됐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기대가 현실적인 기술력보다 앞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생산 지연과 재정난이 겹치면서 딜로리안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 차는 멋진 외관이 모든 걸 덮을 수 없다는 자동차 역사 속 대표적인 교훈으로 남게 됐죠. 16위. 엠피카 모델 770. 이번에는 두세 개를 모두 정복하겠다는 야심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이름은 엠피카 모델 770. 도로에서도 달리고 물 위에서도 움직이는 자동차 겸 보트였죠. 이 차에는 4개의 바퀴와 함께 물 위에서 추진력을 내기 위한 2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만 보면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2가지 역할을 모두 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시속 약 110km 정도, 물 위에서는 약 13km 속도로 움직였지만 둘 다 어중간했습니다. 육상주행은 느리고 불안정했으며 수상주행은 조향이 너무 둔했죠. 두 기능을 합치면 혁신일 줄 알았는데 결국 두 쪽 다 망가진 절충안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수 차량이라더니 실제로는 물 새는 차였어요. 주행 중에도 차체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와 운전자는 양수 펌프를 직접 돌려서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이게 자동차인지 작은 보트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유지비는 비쌌고 관리도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엠피카는 실용적 교통수단이라기보다 수집가들의 호기심 대상으로 남게 되었죠. 육지와 바다를 모두 달릴 수 있는 차라면 적어도 물이 안 새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모델은 1965년 생산이 중단되었고 총 약 4,000대만 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희귀 모델로 거래되지만 당시엔 그저 이상한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엠피카는 모든 걸 하려다 아무것도 못한 전형적인 실패작이었죠. 15위. 체퍼럴 EJ. 1970년에 등장한 체퍼럴 EJ는 겉보기엔 레이싱카지만 사실상 달리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이 차의 목표는 단 하나, 세상에서 가장 빠른 코너링이었죠. 이를 위해 상상도 못할 장치가 붙었습니다. 바로 후면에 달린 2개의 거대한 흡입팬이었죠. 이 팬이 차체 아래의 공기를 빨아들여 차를 도로에 붙여버리는 구조였습니다. 즉 진공청소기 원리로 도로에 흡착되는 레이싱카였던 겁니다. 덕분에 이 차는 당시 그 어떤 자동차보다 엄청난 접지력과 코너 안정성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컸습니다. 팬이 돌아갈 때 나는 굉음, 복잡한 기계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도 팬이 고장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결국 경기 중에도 팬이 멈추거나 고장나는 일이 잦았고 정비가 너무 까다로워 팀원들이 늘 골치를 썩였습니다. 복잡한 구조는 결국 고장의 근원이다. 이 차는 그 말의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퍼럴 EJ는 예선에서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독보적인 성능 때문에 다른 팀들이 이건 반칙이다라며 강하게 항의했죠. 결국 국제자동차연맹은 가변식 공기역학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만들어 이 차를 공식 경기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체퍼럴 EJ는 기술적으로는 천재적이지만 제도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은 금지된 혁신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차는 이렇게 불립니다. 달리는 진공청소기. 멋지고 기발했지만 승리보다는 경고로 남은 혁신이었습니다. 14위. 포드 뉴클리온. 이제 자동차 역사상 가장 황당하면서도 야심찼던 발명 중 하나로 넘어가 보죠. 그 이름은 바로 포드 뉴클리온. 이 차는 1950년대 말 미국 디트로이트의 엔지니어들이 구상한 핵에너지로 달리는 자동차였습니다. 네, 잘 들으신 겁니다.
휘발유 대신 소형 원자로가 엔진 역할을 하는 자동차였죠. 서류상으로 보면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연료 보급 없이 한 번 충전으로 8,000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 이론상이었단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작은 크기의 원자로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원자로가 터지거나 방사능이 새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였죠. 운전석 바로 뒤에 원자로가 탑재된다고 하니 이걸 누가 타겠냐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마치 1950년대 공상영화에서 튀어나온 듯 했어요. 거대한 유리 캐노피, 유선형 차체, 뒤쪽에는 원자로를 감싼 커다란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시용 모형일 뿐 실제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엔진도 없고 변속기도 없었죠. 그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콘셉트 모델이었습니다. 결국 포드는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고 지금 남아있는 건 단 하나의 축소 모형뿐입니다. 박물관 유리 케이스 속에서 이런 시절도 있었다는 자동차 산업의 과한 꿈을 상징하는 유물이 되었죠. 한마디로 포드 뉴클리오는 미래를 너무 빨리 꿈꾸다 현실에 막힌 차, 그리고 모든 미래적 발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13위, 벵가드 세브링 시티카. 이번엔 1970년대 미국의 기름값 공포 속에서 태어난 희한한 전기차입니다. 이름은 벵가드 세브링 시티카. 당시 석유 파동으로 휘발유 값이 폭등하자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도시형 전기차를 개발하겠다고 뛰어들었죠. 그 중에서도 세브링 시티카는 미래의 친환경 도심차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몰아본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골프카트야. 실제로 최고 시속은 50km 남짓,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약 65km에 불과했습니다. 조금만 먼 거리를 가려 해도 중간에 방전되기 일쑤였죠. 게다가 실내는 좁디 좁았고 트렁크 공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운전석도 불편하고 차체는 네모반 듯해 보기에도 어색했습니다. 시티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도심 주행조차 불편했어요. 제작 품질도 엉망이었습니다. 전기계통 고장은 일상다반사였고 파워 스티어링도 없어서 저속주차할 때마다 팔에 쥐가 날 정도였죠.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 차 안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려다가 결국 신경을 다 태워버리는 차였던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엔 전기차 자체가 워낙 희귀했기 때문에 약 4,400대가 판매되며 의외의 상업적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호기심에 산 사람들 덕분이었죠. 결국 세브링 시티카는 전기차의 원조라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불편함과 비실용성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미래의 기술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교훈을 남긴 차였죠. 12위, 캐딜락 사이클론. 1959년 제너럴 모터스는 미래 자동차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캐딜락 사이클론이라는 이름의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우주시대의 상징처럼 보이는 디자인이었죠. 앞부분은 마치 로켓 엔진이 달린 비행기처럼 뾰족했고 도면 캐노피는 우주선 조종석을 연상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당시로선 혁명적이었던 장애물 감지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운전자가 미쳐 보기 전에 차량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한다는 발상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그저 전시용 장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게다가 캐노피는 자동으로 앞으로 밀려 열리도록 설계돼 있었는데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차 안이 찜통처럼 더워졌고 시야도 제한돼 운전하기 매우 불편했습니다. 운전자가 숨이 막히는 차를 누가 타고 싶을까요? 겉모습은 완벽히 미래 같았지만 도로 위에서 실제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토쇼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쇼카, 즉 눈으로만 보는 자동차였던 셈이죠. 결국 사이클론은 단 한 대의 시제품만 만들어졌고 양산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분명 시대를 앞섰지만 기술과 실용성은 한참 뒤처져 있었던 차. 결국 멋은 있었지만 아무 의미도 없던 자동차. 그게 바로 캐딜락 사이클론이었습니다. 11위, 스타우트 스캐럽. 이번에 소개할 자동차는 세계 최초의 미니밴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너무 앞서간 실패작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타우트 스캐럽. 1930년대에 항공 엔지니어 출신인 윌리엄 부시넬 스타우트가 만들었는데 그는 자동차를 이동식 거실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뒤쪽에 달고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해 당시엔 보기 드물던 롱휠 베이스 구조를 채택했죠. 차 안에는 의자 대신 소파처럼 배치된 좌석, 우드톤의 인테리어, 심지어 커피 테이블까지 있었어요. 요즘 RV나 캠핑카의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게 너무 비쌌다는 점이었죠. 당시 판매가가 일반 자동차의 몇 배에 달했는데 그 돈이면 거의 고급 주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형이 독특하다 못해
벌레처럼 생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캐럽이 원래 풍뎅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차는 정말 이름 그대로 풍뎅이를 닮았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걸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며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차체는 항공기 제작 방식을 응용해 만들었지만 엔진 출력은 부족했고 주행 성능도 형편없었습니다. 결국 단구대만 제작되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시제품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시장은 아직 이런 디자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스타우트 스캐럽은 지금 보면 놀라울 만큼 앞선 아이디어였지만 그 시대엔 너무 낯설고 비쌌던 자동차였습니다. 결국 미래의 실패작, 즉 너무 일찍 태어나서 망한 차로 기록되었죠. 12. 크라이슬러 임페리얼 리버런 세인트 레지스. 이 자동차는 겉으로 보면 마치 영화 속 왕족 전용 리무진처럼 화려했습니다. 1973년에 공개된 크라이슬러 임페리얼 리버런 세인트 레지스. 이름부터가 길고 웅장하죠. 하지만 실상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보여주기용, 탈일 없는 차. 이 모델은 오로지 호화로움을 뽐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 안에는 벨벳 카펫, 회전식 시트, 샹들리에처럼 생긴 인테리어 조명, 심지어 도명 유리장식까지 달려있었죠. 운전의 편의나 성능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보다는 응접실, 도로보다는 극장 무대에 어울리는 차였습니다. 게다가 내부에는 그 시대 기준으로 매우 비현실적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작은 텔레비전, 차량용 인터폰, 미니바.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전시용 모형이었습니다. 이 차를 만든 엔지니어들은 럭셔리함의 끝을 보여주자는 목표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실용성 제로, 허세 100%의 극치. 메커니즘은 기존 임페리얼 모델과 거의 똑같았고 엔진이나 주행 성능은 단 한 가지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번쩍였을 뿐이었죠. 자동차가 아닌 움직이는 전시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모델이었습니다. 결국 양산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콘셉트카는 그저 크라이슬러의 럭셔리 쇼의 일부로만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속은 비어있는데 겉만 번쩍이는 차. 그게 바로 크라이슬러 임페리얼 리버런 세인트 레지스였습니다. 9위. BMW 가가 다트. 1959년에 등장한 BMW 가가 다트는 스포츠카의 감성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장난감 수준의 미니카였습니다. 이 차는 호주에서 생산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독일의 고고모빌 셰시를 그대로 쓴 모델이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날렵하고 빠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스포츠카라 부르기 민망한 차였습니다. 2인승에 문이 없었고 운전석에 타려면 몸을 들고 차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맞아야 했고 바람을 막아줄 창문조차 없었죠. 엔진은 300cc 남짓한 소형 2기통으로 출력은 고작 15마력 정도. 잔디깎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운이 좋아 뒷바람을 받으면 시속 100km 가까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건 거의 내리막길 기준이었죠. 결국 사람들은 이 차를 달리는 잔디깎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차체가 가벼운 섬유유리 재질이라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렸고 엔진 진동이 그대로 차체로 전달돼 장시간 운전은 고역이었습니다. 미니 스포츠카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스포츠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차. 편의성도 실용성도 성능도 전무했죠. 그래도 외형만큼은 귀엽고 특이해서 호주 젊은 층 사이에서 잠시 인기를 끌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잠깐뿐 몇백 대 팔리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차는 자동차 역사 속에서 폼은 잡았지만 속은 비어있던 가짜 스포츠카로 남게 됐습니다. 8위. 노먼 팀스 스페셜. 이번에 소개할 자동차는 겉보기엔 예술작품 같지만 실제로는 타기 힘든 조각품이었습니다. 이름은 노먼 팀스 스페셜. 1940년대 말 항공 엔지니어 출신 디자이너 노먼 팀스가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꿈으로 만든 개인 프로젝트였죠. 그는 금속을 하나하나 손으로 두드려 알루미늄 바디를 수작업으로 제작했습니다. 덕분에 유려하고 매끄러운 곡선미는 그야말로 예술 수준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차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중 하나로 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름다움에 모든 걸 바쳤다는 점이었죠. 문이 없어서 타려면 차체를 넘어서 들어가야 했고 뒤쪽 엔진룸은 거대한 한 덩어리로 열리기 때문에 정비하려면 전체를 통째로 들어올려야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기까지가 운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보기엔 빠르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탈 때마다 불편한 차.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노먼 팀스는 이 차에 뷰익 직렬 8기통 엔진을 달아 고성능 레이싱카로 만들려 했지만 실제로는 지붕도 트렁크도 기본적인 편의장치도 없었죠. 결국 이 차는 도로 위가 아니라 전시장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먼 팀스 스페셜은
자동차라기보다 움직이는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복원되어 전시되어 있지만 자동차 애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움이 기능을 압도하면 그건 예술이지 자동차가 아니다. 7위, 크라이슬러 스트림라인 X. 이번엔 이름부터 영화 속 주인공처럼 독특한 자동차입니다. 바로 크라이슬러 스트림라인 X입니다. 이 차는 한눈에 봐도 현실보다는 공상과학 영화 속 우주선에 가까웠습니다. 날카롭게 뻗은 앞부분,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솟은 꼬리 날개, 그리고 매끈한 유선형 곡선까지 마치 만화책 속 미래 자동차가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죠. 이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명장 카로체리아 기아와 크라이슬러의 디자인팀이 공동으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완벽한 미래형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죠. 문제는 그 결과물이 너무 공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도로 주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차체가 너무 낮고 실내는 지나치게 좁았으며 시야도 거의 확보되지 않았어요. 정비하려면 엔진 접근조차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설계 당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기술적 한계로 단 한 번도 실제 장착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길다는 엔진이 없는 형태만의 자동차로 남았죠. 비행기 엔진을 단 자동차라니 멋지지만 과연 현실적이었을까요? 결국 이 차는 쇼 무대용으로만 제작되었고 도로 위를 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기역학 실험용 프로토타입, 즉 바람을 위한 자동차였던 셈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 덕분에 지금까지도 많은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길다를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실패작으로 꼽습니다. 결국 이 차는 너무 앞서간 상상력은 현실을 잃는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6위, 페라리 512S 모듈로. 이번에는 등장부터 모든 사람의 시선을 빼앗았던 전설적인 콘셉트카, 페라리 512S 모듈로입니다. 1970년, 이 차는 자동차 전시회장에서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우주선이다라고 말했죠. 그럴만도 했습니다. 차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고 평평한 형태, 지상에서 불과 94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마치 하나의 금속 조각처럼 매끈하게 이어져 있었고 앞유리는 거의 누워있는 형태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디자인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미래적이어서 현실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차에는 일반적인 문이 없었습니다. 대신 루프 전체가 앞으로 미끄러지듯 열리는 캐노피 구조였죠. 보기엔 멋졌지만 실제로 타려면 거의 헬멧 쓰고 조종석에 들어가는 우주 비행사처럼 몸을 구겨 넣어야 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조금만 좁아도 내릴 방법이 없다는 웃지 못할 문제가 생겼죠. 게다가 차가 너무 낮아서 도로의 작은 요철에도 차체가 부딪혔고 시야 확보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엔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페라리 512S 레이스카의 V12 엔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그 강력한 엔진조차 이 차에선 장식품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주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페라리 512S 모듈로는 디자인의 실험 정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자동차였습니다. 미래적인 아름다움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용성은 완전히 제로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차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릴 수 없는 슈퍼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패작. 5위, 다이맥션 카. 1930년대 천재 건축가이자 발명가였던 벅민스터 풀러는 자동차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철학은 명확했죠. 자동차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그 생각의 결과물이 바로 기묘한 세바퀴 자동차 다이맥션 카였습니다. 이 차는 비행선처럼 길고 물방울 모양의 매끈한 차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약간 뜬 듯한 모습으로 언뜻 보면 자동차라기보다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었죠. 풀러는 이 차가 공기 저항을 줄이고 연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이맥션 카는 앞에 2개, 뒤에 1개, 3개의 바퀴로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조향이 뒤쪽 바퀴 하나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이론상으로는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한 구조였지만 속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뒤가 휙 돌아가며 차체가 휘청거렸습니다. 한마디로 불안정 그 자체였죠. 게다가 차체가 길고 무거워 조작이 매우 까다로웠고 코너를 돌 때마다 중심이 흔들려 전복 위험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시범 주행 중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차량의 평판은 단숨에 추락했습니다. 더 좋은 회전 성능을 위해 사람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요? 그 질문 하나로 이 프로젝트는 막을 내렸습니다. 총 3대만 제작된 다이맥션 카는 결국 상용화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여전히 자동차 디자인 역사에서 중요한 존재로 남습니다. 기술과 창의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전과 실용성이 빠지면 그건 실패한 혁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줬기 때문이죠. 결국 다이맥션카는 이상주의자의 꿈이 낳은 위험한 예술품이었습니다. 4위, GM 파이어버드. 1950년대, 미국은 우주와 제트기 기술에 열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제너럴 모터스는 미래의 자동차를 선보이겠다며 파이어버드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건 GM 파이어버드 II. 제트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라는 말 그대로의 콘셉트였죠. 이 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거의 비행기 엔진을 얹은 실험체였습니다. 외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쩍이는 은색 차체, 꼬리 날개, 그리고 조종석처럼 생긴 유리 캐노피. 누가 봐도 도로 위 전투기였죠. 문제는 이 차가 정말로 제트 연료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휘발유가 아니라 항공기용 연료를 사용해야 했고 작동할 때는 엄청난 굉음과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주변 차량은 물론 보행자조차 근처에 있을 수 없을 정도였죠. 게다가 조종 방식도 일반 운전자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운전이 아니라 조종석에서 비행기를 다루듯 다뤄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훈련된 테스트 파일럿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운전이 아니라 조종이 필요하다면 그건 정말 자동차일까요? 결국 파이어버드는 오토쇼용 전시 모델로만 존재했고 일반 도로에서는 한 번도 주행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달리기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비쌌던 거죠. 그래도 이 차는 자동차 산업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남겼습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기술적 야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죠. 결국 GM 파이어버드는 기술은 완벽했지만 인간을 잊은 차, 그리고 하늘은 꿈꿨지만 땅 위를 달리지 못한 차로 기억됩니다. 3위, 렐라이언트 로빈. 이번에는 영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유명한 코믹한 실패작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렐라이언트 로빈. 1973년에 출시된 3바퀴짜리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당시 영국의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이동수단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3바퀴 구조 덕분에 세금이 낮고 법적으로는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면허와 세금이 훨씬 저렴했죠. 게다가 가볍고 연비도 좋았습니다. 처음엔 가성비 좋은 국민차로 꽤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앞바퀴가 하나뿐이었다는 것. 보통 3바퀴 차는 앞에 2개, 뒤에 하나를 두는 구조를 씁니다. 그게 안정적인 이유죠. 그런데 렐라이언트 로빈은 반대로 앞에 1개, 뒤에 2개의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조금만 빠르게 코너를 돌아도 앞바퀴가 중심을 잃고 차체가 그대로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평지에서도 살짝 급정거만 해도 앞부분이 들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잦았죠. 이 차를 타본 사람들은 도심 속 롤러코스터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차체는 가벼운 섬유유리 재질이라 충돌 안전성도 엉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넘어지고 깨지는 자동차였죠. 물론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싸다는 이유로 생명을 걸고 타야 한다면 그건 절대 이득이 아니었겠죠. 결국 렐라이언트 로빈은 영국인들에게 농담의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차가 코너를 돌 때마다 그대로 뒤집히는 장면이 반복 등장할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이한 디자인 덕분에 오히려 컬트 명차로 남기도 했습니다. 일부 마니아들은 지금도 복원해 전시하거나 일부러 넘어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렐라이언트 로빈은 값싼 실험이 부른 우픈 비극, 그리고 자동차는 절대 물리법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2위, 오로라 세이프티카. 이 자동차의 탄생 배경부터가 아주 이례적입니다. 오로라 세이프티카는 자동차 엔지니어가 아니라 미국 코네티컷의 한 가톨릭 신부 알프레드 줄리아노가 직접 설계한 차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1957년 혼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그 의도만큼은 정말 고귀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업계는 디자인 경쟁에 몰두했을 뿐 안전장치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줄리아노 신부는 오로라에 안전벨트, 충격흡수 대시보드, 접이식 스티어링 칼럼 등을 탑재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그 후 수십 년 뒤에나 자동차 업계의 표준 안전장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의 외형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앞부분은 괴상할 정도로 뾰족하고 부풀어 있었고 차체는 거대한 섬유유리로 덮여 있었으며 창문은 곡선으로 휘어져 마치 놀이공원에 탈 것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차를 보고 녹아내린 우주선 같다고 조롱했어요. 게다가 차체는 지나치게 크고 무거워 도로를 달리기엔 매우 부적합했습니다.
시범 주행 중엔 엔진이 여러 번 고장났고 공개 시연 도중에도 멈춰 서버리기 일쑤였죠. 차 한 대를 만드는데 약 3만 달러가 들었는데 줄리아노 신부는 결국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오로라는 단 한 대만 제작되었고 양산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지금 미국 자동차 박물관에 복원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지만 가장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이죠. 오로라 세이프티카는 실패했지만 자동차 역사에 분명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장치들이 바로 이 괴상한 차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니까요. 1위, 레프 일렉트리크. 그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모습의 레프 일렉트리크. 프랑스어로 전기 달걀이라는 뜻입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에서 프랑스 산업 디자이너 폴 아르장이 직접 설계한 차였어요. 당시는 연료가 귀하던 시절이라 그는 기름 한 방울 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꿈꿨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전기 달걀이었죠. 전체 차체는 매끈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위쪽은 반투명한 플렉시글라스 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진짜 달걀처럼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만 보면 21세기 전기차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앞서가서 현실을 잃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차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탑승하려면 위쪽 돔을 통째로 들어올려야 했어요.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달았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60km가 채 되지 않았고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약 60km 남짓. 게다가 차체가 너무 가벼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렸고 비라도 오면 투명돔에 물방울이 맺혀 시야가 거의 가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안전성이었죠. 알루미늄과 유리로 만든 구조는 충돌 시 탑승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쁘지만 위험한 차였던 겁니다. 그래도 시대적 맥락을 보면 그가 이걸 만든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라 자재도, 연료도, 기술도 부족했는데 이런 순수 전기차를 구상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구안이었거든요. 결국 이 차는 단 한 대만 만들어졌고 양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파리의 자동차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레프 일렉트리크는 그 어떤 상업적 성공도 거두지 못했지만 아이디어와 창의력은 시대를 앞서간다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이 작은 전기 달걀은 상상력은 놀라웠지만 현실은 따라오지 못했던 발명품으로 자동차사의 가장 기묘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